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경렬입니다. 자, 회계교육 두 번째 좀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재원 분담 방식을 예산서에 이제 표현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원화로 사업비를 지급해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미화나 외화로 이제 집행이 돼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결산을 또 받게 되는데 그때 원화 집행금을 얼마나 썼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로 되돌리는 게 이제 우리가 정산할 때 또 주요한 이제 내용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화 집행분을 원화로 제대로 돌려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원화로 되돌려야 하는 걸까요? 원화 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지급한 코이카 분담금 지급해드린 금액과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정산인데, 그러니까 외화로만 집행한 내역을 그러니까 제출받으면 원화로 얼마 썼는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화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 시민사회운영 프로그램은 그 정부 예산을 요구하는 때나 파트너 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해 드릴 때 원화로 이제 계상을 하고 실적도 원화로 해요. 이거를 이제 그 당해 연도에 해당 연도에 이제 기준 환율로 바꿔서 이제 미화 보고를 하기도 하지만 실적이나 통계를 국내에서도 쓰기 때문에 원화로 이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된 외화를 환율을 잘못 적용해서 원화가 과대하게 이제 보고되거나 과소하게 보고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하게 보고돼 버리면 돈을 그만큼 안 썼는데 남겨놓고 쓴 것처럼 보고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화로 환산하는 방식은 뭐가 있냐? 우리 그 사업 안내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그 환율 적용 방식은 송금 환율, 월별 평균 환율, 가중 평균 환율 3개를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각 사업의 개별 회계연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는 하나의 환율 적용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송금 환율 방식을 정했다라고 하면 올해 사업비는 전부 송금 환율 방식으로 원화 환산을 하셔야 돼요. 뭐 내년에는 월별 평균 환율을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바꾸실 수는 없다. 회계연도 하나의 정산 어떤 세트라고 본다면 그거는 하나의 환율 적용 방식을 쓰셔야 된다. 저희는 어쨌든 3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요거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어떤 환율 적용 방식을 쓰더라도 특정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이 3가지 환율 적용 방식과 달리 그 집행 내역에 대해 붙은 환율 적용을 해서 원화 산출을 하실 수 있다. 각각의 환율 적용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금 환율 방식은 송금하면 그 송금한 덩어리에 환율이 붙게 되는데 그 송금한 금액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는 그 붙은 환율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달러에 1,500원짜리 만부를 보냈으면 그 만부를 다 쓸 때까지는 1,500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집행 내역은 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1,500원을 곱해서 원화를 환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외화를 집행하도록 송금할 때 송금하는 그 횟수가 아주 적거나 이러면 송금 환율 쓰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화 집행분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직접적으로 원화로 돌아가는 그 개별의 송금 환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할 수 없어요. 물론 수수료는 다 빠지는데 수수료는 이제 일반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여러 차례 송금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인적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다 쓰지 않았는데 다른 환율, 두 번째 덩어리 환율을 붙인다든지 그 덩어리별 그러니까 적용되는 환율들이 다 다른데 그 규모를 달리 계산해 버리면 집행 금액이 오류가 되거나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불짜리를 뭐 9,900
50불 정도 다 썼는데 50불짜리가 남았는데 그 50불짜리를 쓰는 집행 항목이 50불짜리 집행 내역이 아니라 뭐 80불이면 50불은 A 환율, 30불은 B 환율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게 계산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송금 회차별로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화 환산하는데 또 번거로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 좀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송금 환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독에 부어놓은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독에 뭐 한강에, 그러니까 서울의 한강 600ml 뭐 1리터를 채운다고 했을 때 1리터짜리 항아리라고 한다면 600ml는 서울 한강물, 뭐 200ml는 뭐 부산의 낙동강, 뭐 그다음에 200ml는 섬진강 물이라고 한다면 600ml는 한강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근데 그리고 200ml는 부산의 낙동강 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 덩어리를 다 채울 때까지는 그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근데 하나의 계좌에 그 물들이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서울 물인지 부산 물인지는 사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월별 평균 환율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환율을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월별 평균 환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평균 환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살 때, 팔 때 이제 환율들이 있는데 매매 기준율이라고 한다면 살 때와 팔 때의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그 월별 평균 환율은 이제 해당 월이 끝나는 시기에 이제 월별 평균 환율을 제시하거든요. 월별 평균 환율을 지급대장에 수입지출 명세서에 다 기재하고 그 월별 평균 환율이 산출된 증빙을 붙이시면 그 해당 월에 외화 집행부는 자동으로 그 월별 평균 환율이 붙어서 곱해져서 원화 산출이 돼요. 이것의 장점은 그 기간별로 정해진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대장 쓸 때 굉장히 편해요. 근데 수입지출 명세서나 이런 거 쓸 때 굉장히 편한데 단점은 환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환차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현지의 뭐 이제 그 현지 사정에 따라서 좀 환율이 들쑥날쑥 하는 경우에는 월별 평균 환율로 인해서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환차로 막 소실이 돼서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그 우리가 원하는 상황 할 때 쓸 환율을 이제 정하셔야 돼요. 이제 가중평균 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여러 차례 송금을 할 때 송금액의 규모에 이제 가중치를 둬서 평균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그 나눠서 값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송금된 덩어리의 환율에 덩어리만큼의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결손 발생을 좀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단순히 산술 평균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그 장점은 달러나 현지와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나의 환율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지급 대상이 하나의 환율만 활용하면 돼서 좀 쉬운, 좀 용이한 방식이긴 해요. 단점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좀 오류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상반기 송금분을 하반기에 집행하더라도 상반기에 도출된 가중평균 환율은 그 상반기 가중평균 환율의 근거가 되는 덩어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그 환율을 붙여서 써야 돼요. 하반기 환율을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에 좀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상반기에 도출된 가중평균 환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송금한 금액이 다 쓰지 않았는데 하반기 가중평균 환율을 붙여가지고 원화 환산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적정한 이제 환율이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화 환산에 왜곡이 발생하고 다시 지급 대장을 수정했을 때 우리가 집행액을 이제 11월이나 뭐 10월 달쯤에 최종 집행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집행 금액을 뭐 예산 변경하고 하는데 그럴 때 오류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돈은 다 썼는데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중평균 환율을 쓰실 때에는 상반기 도출된 가중평균 환율은
해당 금액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상반기 가중평균 환율을 붙여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된다. 그리고 개별 환율이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 외화 집행 내역 중에 현지 거래처 공급처에 바로 지급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 전용 원화 계좌에서 해외에 있는 거래처에 외화 계좌로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이때 환율을 붙이는 게 맞아요. 가중평균 환율이나 뭐 이런 걸 이것도 일종의 송금시 환율인 그 월별 평균 환율을 붙여버리면 이 당시 환율에서 왜곡이 그러니까 다를 테니까 왜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 환율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을 가실 때 요즘에는 출장이 제한되어 있어서 좀 그런 일은 없는데 외화를 직접 인출해서 이제 출장자한테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에는 그 국내 사업비 계좌에서 외화를 인출했을 때 붙은 그 환율을 이 출장비를 쓸 때까지는 쓰는 내역에 대해서는 그 환율을 붙여서 원화 환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개별 환율을 붙이실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월별 평균 환율을 쓰거나 뭐 그 가중 평균 환율을 쓸 때에도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환율을 써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송금 환율도 현지에서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송금 환율을 적용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화 환산의 필요성이나 원화 환산의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을 도출하는 양식이 바로 수입지출 명세서고, 수입지출 명세서는 사업비에 들고 남을 기재하는 양식이에요. 근데 사업비에 들고 남 중에서 우리 사업비 계좌 말고 그 거래처나 뭐 개인한테 지급되는 최종 집행되는 내역들이 아니라 우리 사업비 계좌 안에서만 수입 들고 나는 것들을 기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보면 지급대장 양식을 보시면 수입지출 명세서 상반기 가중평균 환율을 작성하는 시트, 하반기 가중평균 환율을 작성하는 시트, 그다음에 송금 환율을 작성하는 샘플 작성 예시 시트, 그다음에 송금 환율을 작성하는 시트, 그다음에 월별 평균 환율을 기재하는 시트가 있어요. 이 시트마다 공통적으로 수입지출 명세서를 수입지출 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수입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 전용 계좌에 사업비가 들어오는 내역을 의미해요. 이 경우는 우리 사업비 전용 계좌에 파트너 분담금을 이체한 경우나 코이카 분담금이 이체된 경우, 그리고 이자가 산출된 경우밖에 없어요. 국내 통장에서. 그리고 지출되는 내역은 우리 사업비 통장 간에 들고 남이니까 우리 현지 계좌에 지출된 내역만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계좌 입장에서는 한국 전용 계좌에서 우리 현지 계좌로 송금할 때, 그리고 현지 계좌에서 만약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자로 발생할 때, 그리고 현지 계좌가 미화 원화로 분리되어 있으면 미화 현지화로 분리되어 있으면 미화에서 현지화로 갈 때, 이런 것들에 들고 납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화가 집행되거나 인출되는 것들은, 인출되는 건 맞는데 그 누구에게 집행되는 것들은 수입지출 명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급대장에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좀 강조해서 표시했는데 최종 지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은 지급대장에 작성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날짜, 적용, 환율 적용 방법, 재원 구분,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날짜는 2021년 5월 25일, 적용은 코이카 분담금 입금. 그러면 환율 적용 방법, 우리 파트너 기관에서 쓰는 환율 적용 방법 쓰면 되는 거고, 재원 구분, 코이카 분담금, 수입 7천만 원, 지출 0, 잔액 7천만 원 이렇게 잡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송금한다면 날짜 2021년 5월 25일, 적용, 코이카 분담금 일부 현지 계좌로 송금. 그러면 환율 적용 방법 우리 거 쓰고, 재원 구분 코이카 분담금 쓰고, 수입은 0이고 지출이 이제 송금한 금액이겠죠.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보냈다면 5천만 원. 잔액은 2천만 원 남겠죠. 그리고 현지 계좌에서는 날짜, 오늘 날짜로 5월 25일로 찍힐 수도 있겠지만, 금융 처리를 통해서 26일로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럼 적용, 코이카 분담금분 입금, 구분 코이카 분담금, 수입 미화로 얼마, 현지 환전됐을 때 얼마, 그리고 현지화로는 달러가 또 현지화로 바뀌었을 때는 얼마. 이렇게
수입지출 명세서를 쓰시게 됩니다. 이 송금과 환전되는 내역들은 수입지출 명세서에 기재된 내역과 그 송금 내역, 송금증에 적혀진 그 일자나 금액들이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업 연도별 정산 원칙에 따라 환율 적용 방식은 하나의 회계 연도에 하나를 일관되게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송금 환율이면 그거 쭉 써야 되고, 가중평균이면 그거 쭉 써야 되고, 월별 평균이면 쭉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급 대장을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지금은 이건 예시기 때문에 환율 적용 방식 여러 가지 지금 다 표현이 됐지만, 이제 가중평균 환율을 쓴다고 한다면 가중평균 환율밖에 나타나지 않겠지. 가중평균 환율이나 개별 환율만, 그리고 원화 집행 정도만 나오고 송금 환율이나 이런 월별 평균 환율 같은 건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 예시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화를 집행했을 때는 집행 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그냥 5,000원 적으면 되고, 원화 집행이라고 이 목록에 선택하면 곱하기 1만 합니다. 그럼 지출액이 원화로도 그냥 영수증에 있는 5,000원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123, 1123원을 지출했는데 개별 환율이에요. 이거 뭐 거래처에 직접 꽂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꽂았을 때 은행에서 알려주는 환율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그럼 이것에 대한, 뭐 이걸 달러라고 칠게요. 1123 달러에 대한 원화 환산 환율을 기재하면 바로 곱해져서 지출액이 얼마인지 원화로 찍히게 됩니다. 가중평균 환율 같은 경우도 수입지출 명세서의 가중평균 환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걸 값복사해서 직접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저 칸에다가 값복사를 붙여 넣으시면 곱해져서 지출액이 원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월별 평균 환율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그 월별 평균 환율 시트에다가 각각의 월별 평균 환율을 적어 놓기만 하면 바로 이제 그 해당 지출 월에, 그러니까 영수증에 집행된 월에 그 환율들이 붙어서 원화로 바로 산출이 되는 형태로 지급대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수입지출 명세서라든지 지급대장의 작성 방법은 작년에 교육 자료를 이미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또 한번 교육 자료를 이렇게 탐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 환산 방법까지 이제 같이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불강협적 사항들이 있을 때는 예산을 2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그 정해진 회계연도 내에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2월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남았다고 해서, 사업비가 남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은 되게 예외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걸 예정할 수는 없는 것, 그리고 목적이 되게 그러니까 어떤 요건에 해당해야지만 2월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단순히 불용 예산의 집행 기간을 늘리는 거는 2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2월이 인정되는 이제 요건입니다. 요건을 설명한 건데, 입찰 공고 이후에 지출 원인 행위가 장기간 소요돼서, 그러니까 뭐 사업자 선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이 해당 회계연도 2021년도에 완료되지 않는 시설 구축 등의 과업이 있는 경우 잔금이나 사업비 지급이 결국 공사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월이 가능하다. 근데 애초에 입찰 공고를 늦게 낸 것들은 사실은 2월에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업비를 집행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입찰 공고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장기간 소요된 경우에,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2월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출 원인 행위를 2021년도에 완료하였지만 실제로 돈을 주는 이 지불 행위 자체는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2021년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2년 1월 31일까지인가 라고 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를 보고하는 그 기간도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로 하고 있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도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
2월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시는 것보다 그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 안에 집행이 완료된다고 한다면 그 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정산보고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행정 소요가 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 기한까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은 2월 처리하지 않으시고 마시고 그냥 그 정산보고 내에 포함하시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좀 그 기한을 1월 31일까지로 한 거고 1월 31일 넘어가는 지불 행위면 2월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그다음에 뭐 미얀마 같이 좀 현재 사정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2월을 요청하실 수 있고, 이건 파트너 기관의 귀책이 아니고 파트너 기관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2월을 검토하고 승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 2월을 우리가 되게 고민할 게 단순히 사업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놨는데 2021년도 사업비가 총액 1억 원이고 코이카 분담금이 8천만 원, 파트너 분담금이 2천만 원인 상황이에요. 그때 2월 신청을 총 1,500만 원 하려고 해요. 코이카 분담금이 1,000만 원이고 파트너 분담금이 500만 원이에요. 이때 2월 하고자 하는 대상 금액이 21년도 성과 지표와 연결된 경우, 특히 아웃풋 지표와 연결된 경우에는 2월 기간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집행되어야만 21년도에 우리가 목표한 산출물 지표를 다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21년도 반기별 사업진행 현황서 제출 기한인 22년 1월 31일까지에는 지표의 측정 대상, 그러니까 지표 달성도를 분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2월 금의 집행에 따라 달성되는 성과 지표는 그 이후에 점검한다는 걸로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2월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의 성과 측정 시기라든지 측정 어떤 수치들을 분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관과해 버리면 사업비는 2월에 놓고 2021년도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제외된 8,500만 원에 대한 그 반기별 사업 진행서를 제출하면서 성과 미달성으로 주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상검토 보고서는 2021년도에 8,500만 원짜리 하나 나오고 21년도 사업비 1,500만 원짜리가 2월 기간 이후에 정상검토가 다시 돼서 또 하나 나온다. 그래서 21년도에 사업비 전체 총액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2개 나오게 된다. 그리고 2월 신청하고 승인 받으면 2월 하지 않은 금액 8,500만 원 중에 이제 집행률을 확인하게 된다. 2021년도까지는 80% 이상 집행률이지만 2022년도 이후부터는 95% 집행률을 보게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해야 될 게, 파트너 기관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코이카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에 이 1,500만 원이 넘어와서 추가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할 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1,500만 원짜리 과업이 또 병렬적으로 이행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시기적으로 또 수년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2월 신청하고 2월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업비 2월과 또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게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이 있어요. 보고서 제출 기한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 권한이 확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정산 보고서를 자료를 취합하는데 좀 시기가 걸린다든지 성과 증빙을 좀 측정하거나 이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돼서 우리가 반기별 사업 진행서를 작성하는데 정해진 기간까지 못할 때 활용하는 게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 기한까지 임시 보고서를 한번 내야 되고, 그리고 승인받은 제출 기한 마감까지는 완료된 형태의 그 성과 측정 결과, 성과 증빙까지 다 포함된 내역에 완결된 형태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해요. 그리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 결국은 다음 연도 코이카 1차 분담금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업의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사업 종료 후 1개월 정도인데
뭐 충분하다면 충분할 수도 있고 모자라다면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 1개월을 이제 넘겨버리면 사업비를 지급받는 게 더 수년돼서 또 2차년도 사업비 집행 결과의 성과 점검해서 반기별 사업 추진령을 작성하는 게 또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비 2월이랑 사업 추진 현황서 제출 기간 연장까지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최후의 수단 보험으로 쓰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회계 교육을 통해서 좀 일관되게 하고자, 그러니까 좀 달성하고자 하는 거는 불용액 예산을 그리고 2월 예산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예산을 최초부터 계획하고 집행하고 운영하고 집행률을 100%로 올리고 불인정을 받지 않아서 우리 사업의 성과도 달성하고 고생해서 사업 수행했는데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오늘 교육의 목적, 우리가 또 예산을 세팅하면서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요한 이제 교육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또 협력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참여하시는 파트너 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다소 복잡하게 계획되어 있고 설정되어 있는 예산서 작성이나 예산 변경이나 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내용들은 안내서를 충실히 보시면 좋고, 안내서에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안내서에 없는 내용에 대한 해결 방법은 우리 코웍스 민간협력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회계법인, 제 회계법인이 아니에요. 우리 은행처럼 우리 회계법인이 있어요. 우리 회계법인, 그리고 각 코이카 사업 담당자나 제가 회계 이제 담당자니까 저랑 협의하시고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회계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